프롤로그 피로 얼룩진 샹들리에 아래서 시작된 비극. 서울 강남구 청담동 3,000평 규모의 대저택에서 대한민국 재계 서열 3위. 대성그룹 김태관 회장의 75세 생일연이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저택의 가치만 800억 원, 메인홀에 걸린 체코산 보헤미안 크리스탈 샹들리에는 15억 원짜리였습니다. 300명의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관 회장은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황제로 군림하며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태관은 1970년대 한강 개발 붐을 타고 일어선 입지전적 인물이었습니다. 한때 막노동꾼이었던 그가 이제는 건설업에서 시작해 반도체, 조선업, 정유업, 금융업까지 아우르는 거대 재벌 제국을 일궈냈습니다. 연 매출 50조 원, 계열사 127개, 임직원 15만 명을 거느린 대성그룹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의 한마디면 국회의원도 꼼짝 못하고 청와대 고위직도 전화를 받는 무소불위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연회장에서 불과 50m 떨어진 지하 1층 주방에서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가정부 박미란 50세. 그녀는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 20시간을 이 집에서 보냈습니다. 15년간 김가의 더러운 뒤처리를 도맡아 왔던 그녀였습니다. 미란의 손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독한 세제와 표백제에 시달린 결과였습니다. 무릎은 관절염으로 삐걱거렸지만 아픈 내색 하나 할 수 없었습니다. 월급 180만 원으로 딸 은지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은지는 미란의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였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22세. 장학금을 받으며 채우 등으로 학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미란은 딸이 자신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더러운 걸레질이나 화장실 청소가 아닌 정장을 입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품이 있는 직업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날 밤 9시 30분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김태관의 차남이자 대성건설 전무 김정석이 술에 만취한 채 파티장에서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35세의 정석은 어릴 때부터 문제아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교사들을 폭행하고 중학교에서는 같은 반 학생을 병원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는 겨우 졸업했고 대학은 아버지의 기부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석의 폭력성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부하 직원들을 상습 폭행했고 여직원들에게는 성희롱을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누구도 감히 고발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3번의 폭행으로 합의금을 물어준 전력이 있었지만 언론에는 한 줄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정석은 평소와 다름없이 술을 마시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파티 서빙을 도우러 온 은지가 실수로 18세기 청나라 골동품 화병을 건드렸을 때 정석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 화병의 가치는 3억 원이었습니다. 정석은 은지를 향해 이 천한 년이 감히 귀한 물건을 건드리냐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놀란 은지는 사과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정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갖 욕설과 함께 은지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은지는 공포에 질려 더욱 뒤로 물러섰고 발을 헛디디며 대리석 계단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목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은지는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22년간 어머니의 희생 위에 꿈을 키워왔던 소중한 생명이 한순간에 꺼져버린 것입니다. 미란의 절규가 천장을 뚫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김가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김태관 회장의 첫 마디는 언론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이 일이 신문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남 김정우는 보험금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태관의 부인 이미숙 여사는 미란에게 현금 1억 원을 내밀며 조용히 처리하고 이 집을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에게 은지의 죽음은 그저 귀찮은 사고일 뿐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이 1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하객들은 파티가 중단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밤 미란은 6층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래로 뛰어내리면 모든 고통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바라보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다른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타오르는 복수심이었습니다. 죽을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이 더러운 재벌 가족들이어야 한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은지를 죽이고도 1억 원으로 입막음하려 했던 그 오만함과 잔혹함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순간부터 박미란이라는 이름은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대신 복수를 위해 살아갈 새로운 존재가 탄생했습니다.
미라는 영정사진을 가슴에 품고 맹세했습니다. 죽을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희라고 반드시 이 원수를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박미라는 죽었고 복수를 위해 살아갈 새로운 존재만이 남았습니다. 제1장 완벽한 변신 뱀의 탈피. 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미라는 태국 방콕에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호텔 서비스 전문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오리엔탈 호텔 서비스 아카데미, 전 세계 7성급 호텔의 하우스키핑 매니저들을 양성하는 곳이었습니다. 미라는 은지의 보험금과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을 모두 투자해 이곳에서 완전한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가장 먼저 언어부터 정복했습니다. 영어는 물론 일본어, 중국어, 심지어 프랑스어까지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제적인 매너와 에티켓을 완벽히 습득했고 VIP 고객들을 상대하는 고급 서비스 기법을 몸에 익혔습니다. 와인 소믈리에 자격증, 플라워 디자인 자격증, 심지어 요리까지 모든 분야를 섭렵했습니다. 3년간의 교육 과정을 마친 후에는 싱가포르의 7성급 호텔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왕족과 재벌들을 상대하며 그들의 취향과 습성을 파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떤 말에 기분 좋아하는지, 어떤 행동에 신뢰를 보내는지, 어떻게 해야 완전한 믿음을 얻을 수 있는지를 체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외모였습니다. 성형수술을 통해 얼굴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처진 눈꺼풀을 올리고 낮은 코를 높였으며 각진 턱선을 부드럽게 다듬었습니다. 흰머리를 염색하고 체형도 관리했습니다. 구부정했던 어깨는 곧게 펴졌고 거친 손은 매끄럽게 변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도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이름은 강수아, 나이는 45세. 부산 출신으로 해외에서 15년간 호텔업에 종사했다는 경력이었습니다.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 하우스키핑 매니저 출신, 홍콩 포시즌스 호텔 VIP 서비스 팀장 경력을 가진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모든 서류와 증명서는 해외 인맥을 통해 완벽하게 위조되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수아는 국내 최고급 하우스키핑 서비스 회사인 프리미엄 홈 서비스에 지원했습니다. 면접에서 그녀는 유창한 영어와 일본어로 해외 경험을 설명했고 실제 와인 테이스팅과 플라워 어레인지먼트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회사 관계자들은 이런 수준 높은 지원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며 극찬했습니다. 마침 대성그룹 김태관 회장 댁에서 새로운 하우스키퍼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미숙 여사는 기존 직원들의 서비스 수준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외국 기빈들이 자주 방문하는데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불평을 계속했습니다. 강수아와 이미숙 여사의 첫 만남은 완벽했습니다. 수아는 이미숙 여사가 좋아하는 프랑스 와인에 대해 전문적으로 설명했고 그녀가 키우는 장미 품종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이미숙 여사의 명품 가방을 보고 어느 시즌 제품인지까지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이미숙 여사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수준 높은 사람을 하우스키퍼로 모실 수 있다니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면접 자리에서 즉시 채용이 결정되었고 월급도 기존 직원들보다 50%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첫 출근 전날 밤 수아는 딸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김가 저택 근처를 둘러봤습니다. 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은지가 쓰러졌던 대리석 계단도 자신이 절규했던 현관홀도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날 밤 수아는 옥상에 올라가 딸의 영정사진을 들고 맹세했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돌아왔다고 이번에는 내가 당한 치욕을 몇백 배로 갚아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더러운 집안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지켜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엔 내가 너희 집안을 관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첫 출근부터 수아의 서비스는 김가 전체를 놀라게 했습니다. 김태관 회장이 매일 아침 6시에 마시는 에스프레소를 정확히 5분 전에 완벽한 온도로 준비했습니다. 이미숙 여사가 좋아하는 프랑스 샴페인돔 페리뇽을 항상 12도로 유지했고 그녀의 속옷까지 호텔급 세탁 서비스로 관리했습니다. 장남 정우의 와이셔츠는 매일 다른 색깔의 넥타이와 완벽하게 매칭해서 준비했고 그가 좋아하는 쿠바산 시가도 적절한 습도로 보관했습니다. 심지어 차남 정석이 즐기는 일본 위스키 야마자키도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서빙했습니다. 가족들은 수아를 천사 같은 하우스키퍼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미숙 여사는 수아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강 실장 없으면 이 집이 돌아가지 않는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개인 금고의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며 완전한 신뢰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수아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완벽한 서비스로 신뢰를 쌓으면서 동시에 이 가족의 모든 비밀을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수를 위한 완벽한 잠입이 시작된 것입니다. 제2장. 적진 잠입 비밀의 수집가. 강수아로 위장한 박미라는 불과 3개월 만에 김가의 완전한 신뢰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미숙 여사는 수아에게 집안의 모든 열쇠를 맡겼고 김태관 회장도 그녀의 서비스에 만족해했습니다. 심지어 개인 서재 출입까지 허락할 정도로 신뢰가 깊어졌습니다. 수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가족들이 잠든 후 그녀의 진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김태관 회장의 서재에서 발견한 것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부정부패의 증거들이었습니다. 회장 전용 금고에서 나온 서류들은 대한민국 권력 구조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120명에게 건넨 뇌물 리스트, 검찰 고위직 12명과의 골프 접대 및 해외 관광 비용 지출 내역, 언론사 간부들에게 제공한 광고비라는 명목의 후원금까지 모든 것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해외 차명 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 증거였습니다. 스위스 케이만 제도 버진 아일랜드 등지에 무려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돈들은 대부분 정부 발주 공사에서 부풀려진 공사비나 세금 탈루를 통해 조성된 것들이었습니다. 회장의 개인 노트북에서는 더욱 섬뜩한 내용들을 발견했습니다. 경쟁업체 임직원들을 금품으로 매수한 리스트 건설. 현장 안전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유족들을 협박한 녹음 파일까지 있었습니다. 장남 김정우 전무는 겉으로는 모범적인 경영인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아가 정우의 개인 컴퓨터를 해킹해서 발견한 것은 충격적인 성범죄 증거들이었습니다. 회사 여직원 27명을 상대로 한 성추행과 성폭행 장면들이 몰래카메라로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정우가 이 영상들을 이용해 피해 여성들을 지속적으로 성적 노예로 부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우는 또한 결혼 후에도 수십 명의 여성들과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비, 선물비, 심지어 일부 여성들에게는 아파트까지 사주며 첩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비용은 회사 법인카드나 비자금에서 충당되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핸드폰에서 발견된 음성 메시지들은 더욱 적나라했습니다. 여직원들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며 거부하면 해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차남 김정석의 실체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은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인간 말종은 5년이 지나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타락해 있었습니다. 수아는 정석의 방에서 각종 마약류를 발견했습니다. 코카인, 헤로인, 필로폰 등이 고급 시가 상자 안에 숨겨져 있었고 사용한 주사기들도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정석의 도박 중독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마카오, 필리핀,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에서 잃은 돈만 무려 4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회사 건설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고 심지어 가족들 모르게 저택까지 담보로 잡혔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정석이 동남아시아 조직폭력배들과 연결되어 마약 밀수와 인신매매에까지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태관의 막내딸 유진은 겉으로는 순수한 25세 대학원생으로 보였지만 내면은 완전히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수아가 유진의 일기장을 통해 발견한 내용은 소름 끼치는 것들이었습니다. 유진은 아버지가 죽으면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치밀한 독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다크웹을 통해 청산가리, 리신, 탈륨 등 각종 독극물을 구입했고 사용법을 상세히 연구해 놓은 노트까지 작성해 놓았습니다. 유진의 계획은 매우 치밀했습니다. 아버지의 지병인 고혈압 약에 독극물을 섞어 서서히 중독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미 몇 차례 시험 삼아 밀양에 독을 넣어봤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더욱 섬뜩한 것은 가족들까지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두 오빠까지 모두 죽이고 자신 혼자 모든 유산을 독차지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미숙 여사 역시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이미숙이 상류층 부인들과 함께 거대한 부동산 투자 사기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강남 재개발 지역에 대한 가짜 내부 정보를 유포해 수십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00억 원을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이미숙의 개인 계좌에는 사기로 얻은 돈들이 여러 개의 가명 계좌로 분산되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자정이 넘으면 수아는 은지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그날 수집한 정보들을 보고했습니다. 은지야, 이 집안 사람들은 정말 썩을 대로 썩었다고 서로가 서로를 찌를 칼날을 이미 쥐고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그냥 그 칼날들이 제대로 찔리도록 방향만 잡아주면 된다고 다짐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수아는 김과 구성원 모두의 치명적인 약점을 완벽히 파악했습니다. 각자의 범죄 증거들, 서로를 멸망시킬 수 있는 폭탄들이 모두 그녀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복수 작전을 시작할 때가 온 것입니다. 수아의 눈빛에는 차가운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제3장. 균열의 씨앗 독의 확산. 강수아는 김과 사람들의 모든 비밀을 손에 넣은 후 그들을 서로 파멸시키는 정교한 심리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전략은 단순했지만 치명적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의 비밀을 알게 만들어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이미숙 여사와 막내딸 유진이었습니다. 수아는 유진이 구입한 독극물 영수증을 일부러 이미숙 여사의 서재 책상 위에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며칠 후 이미숙이 청소를 핑계로 딸의 방을 뒤지게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유진 양이 요즘 아버님을 볼 때마다 이상한 눈빛을 보낸다고 은근히 흘린 말이 효과를 발휘한 것입니다. 이미숙이 딸의 방에서 각종 독극물들과 독살 계획서를 발견했을 때의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녀는 히스테리를 부리며 유진과 격렬한 대치를 벌였습니다. 내가 아빠를 죽이려고 했냐는 이미숙의 절규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진은 발뺌하려 했지만 너무나 명확한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모녀 사이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고 식사 시간마다 차가운 냉전이 계속되었습니다. 수아는 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이미숙에게는 유진 양이 요즘 아버님 약을 관리하겠다며 자주 가져간다고 속삭였고 유진에게는 어머님이 유진 양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고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가족 식사 시간은 이제 서로를 경계하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수아는 형제 간의 갈등을 부추겼습니다. 정우의 성추행 동영상 중 일부를 정석이 발견하도록 교묘하게 조작했습니다. 정석의 컴퓨터에 파일을 심어놓고 동시에 정석의 도박, 빚 관련 문서를 정우의 사무실 책상 위에 실수로 흘려놓았습니다. 형제들이 서로의 치부를 알게 되자 둘 사이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되었습니다. 정우는 동생이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를 아버지에게 고발하겠다고 협박했고 정석은 형이 성추행 영상을 폭로하겠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말도 섞지 않았고 회사에서도 공개적으로 대립했습니다. 대성그룹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후계 구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석의 마약 사용 증거를 익명으로 정우에게 보냈고 정우의 불륜 현장 사진들을 정석에게 전달했습니다. 형제는 더 이상 한 집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서로를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서로 다른 시간에 식사하고 가족 모임도 피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수아가 언론사에 익명 제보를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녀는 정우의 성추행 동영상 중 가장 충격적인 장면들을 편집해서 주요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에 전달했습니다. 동시에 정석의 해외 도박과 조직폭력배 연결 증거도 경제신문사에 제보했습니다. 대성그룹 장남 성추행 의혹, 대성건설 전무 불법 도박 스캔들이라는 헤드라인이 연일 터져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시작되자 김가는 완전한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김태관 회장은 분노와 스트레스로 혈압이 200까지 치솟아 응급실에 실려갔고 이미숙 여사는 신경안정제 없이는 잠들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동생을 제거하기 위해 언론에 흘린 것인지 동생이 복수를 위해 형을 고발한 것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아는 이 혼란 상황에서도 완벽한 하우스키퍼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정말 큰일이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실제로는 가족 간의 불신을 더욱 깊게 만드는 정보들을 계속해서 흘렸습니다. 정우에게는 정석 도련님이 어젯밤 아버님 서재에 몰래 들어가시더라고 속삭였고 정석에게는 정우 도련님이 변호사와 통화하며 뭔가 계획을 세우시는 것 같다고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회사 상황도 심각해졌습니다. 대성그룹의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고 주요 협력업체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해왔습니다. 은행들도 대출 연장을 거부하며 자금 회수에 나섰습니다. 정부에서도 대성그룹에 대한 전면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숙 여사의 부동산 투자 사기도 곧 터질 예정이었습니다. 수아는 피해자 중 한 명에게 익명으로 이미숙 여사가 사기의 주동자라는 증거를 제보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고발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의 독살 미수 사건도 이미 이미숙에 의해 경찰에 신고된 상태였습니다. 딸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된 이미숙은 결국 내 딸이 남편을 독살하려 했다며 눈물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유진을 긴급 체포했고 모녀 관계는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김가라는 거대한 성벽의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균열은 점점 커져가며 돌이킬 수 없는 붕괴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매일 밤 은지의 영정사진 앞에서 복수의 진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은지야, 이제 진짜 재미있는 게임이 시작된다고. 저들이 서로 물어뜯다가 모두 망하게 될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제4장. 파국의 전야, 무너지는 제국. 언론 보도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자 대성그룹은 회복 불가능한 치명타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우의 성추행 사건은 미투 운동과 맞물려 사회적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대성전자 여직원들이 연이어 고발에 나섰고 피해자 수는 무려 47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정우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악의적인 조작이라고 부인했지만 결정적 증거 영상들이 계속 공개되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성 단체들은 대성그룹 제품 불매 운동을 선언했고 해외 바이어들도 계약 취소를 통보해왔습니다. 대성전자의 주력 제품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출이 급격히 감소했고 일부 국가에서는 아예 수입 금지 조치까지 내려졌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여직원들의 집단 사직이 이어졌고 남성 직원들조차 회사를 부끄러워하며 이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석의 상황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정석의 해외 도박 증거를 공개하며 재벌 2세 일탈이 국가 이미지에 미치는 악영향을 강력히 질타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정석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 현장의 안전 예산을 삭감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대성건설이 시공한 아파트 단지 3곳에서 심각한 균열과 누수 문제가 발견되었고 안전진단 결과 부실 공사로 판명되었습니다. 입주민 2천여 가구가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정부는 대성건설의 건설업 면허 취소를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석이 빼돌린 400억 원이 바로 이들 아파트의 안전공사비였던 것입니다. 김태관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은 정치권까지 흔들었습니다. 수아가 제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세청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해외 차명 계좌 1조 5천억 원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대성그룹 회장이 지난 20년간 정치인들에게 제공한 뇌물이 총 600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폭로되자 국정 전반이 흔들렸습니다. 청와대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고 검찰총장은 대성그룹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김태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긴급 소환하겠다는 발표가 나오자 회장은 극도의 스트레스로 심근경색을 일으켜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김가 사람들의 상호 불신은 극에 달했습니다. 수아는 이 불신의 불길에 계속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미숙 여사에게는 정석 도련님이 아버님의 의식이 없을 때를 노려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다고 속삭였고 정우에게는 유진 양이 석방된 후 복수를 다짐하고 있다는 소문을 흘렸습니다. 유진의 독살 미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김가의 막장 드라마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독살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온 국민이 경악했습니다. 이미숙 여사가 친딸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가족의 붕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법정에서 유진이 어머니가 나를 모함했다며 절규하는 모습이 생중계되자 시청자들은 이 가족의 참상에 혀를 찼습니다. 대성그룹의 주가는 상장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신용 등급도 투기 등급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주요 은행들이 대출 회수에 나섰고 협력 업체들도 외상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계열사 직원 15만 명의 생계가 위험에 처했고 정부는 대성그룹 사태가 국가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우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정우와 김정석 형제는 이제 서로를 완전한 적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정우는 변호사를 통해 정석의 횡령 증거를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고 정석은 형이 성범죄 추가 증거를 폭로하겠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경호원을 대동하고 다닐 정도로 서로를 경계했습니다. 이미숙 여사는 정신적 충격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중환자실에, 딸은 구치소에, 두 아들은 서로 죽이려 드는 상황에서 그녀는 정신적 한계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숙의 부동산 투자 사기건이 곧 터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수아는 은지의 영정사진 앞에서 마지막 준비 단계에 돌입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은지야,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내일이면 이 더러운 가족들이 어떻게 완전히 무너지는지 보게 될 것이다. 15년간 우리를 짓밟았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곧 식탁은 진짜 전쟁터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제5장. 심판의 순간, 진실의 폭발. 운명의 날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오전 9시 대성그룹 본사 50층. 대회의실에서는 회사의 존폐를 결정할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김태관 회장은 중환자실에서 간신히 나와 휠체어에 의존한 채 참석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도 떨렸지만 그래도 마지막 권위를 지키려 애썼습니다. 김정우와 김정석은 서로를 노려보며 회의실 양끝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변호사들을 대동한 채 언제든 법적 대응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숙 여사는 신경안정제의 영향으로 초점이 흐린 상태였고 유진은 보석으로 석방되었지만 전자발찌를 찬 채 참석했습니다. 이사회의 핵심 안건은 회사 정상화 방안이었지만 모든 참석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회의 시작 30분 만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성그룹의 최고 재무책임자 윤태식이 돌연 폭탄 선언을 한 것입니다. 윤태식은 지난 15년간 김태관 회장의 최측근으로 모든 비리에 가담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회장님,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며 모든 진실을 공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실 윤태식도 수아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윤태식의 개인적인 비리 증거를 확보한 후 그를 협박해 이 순간을 위해 준비시킨 것입니다. 윤태식은 정치인 뇌물 600억 원, 검찰 고위직 매수 200억 원, 언론사 압력 자금 150억 원, 해외 차명 계좌 도피 자금 1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구체적인 비자금 내역을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정우와 정석의 범죄 증거까지 모두 폭로한 것입니다. 정우 전무의 성추행 사건을 회장이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50억 원이 지급되었다는 사실, 정석 전무의 도박 빚 400억 원이 회사 건설비에서 몰래 충당되었다는 사실까지 모든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김태관 회장은 분노로 얼굴이 새빨갛게 변하며 윤태식을 향해 미친 것이 아니냐고 소리치려 했지만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구급차가 다시 출동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검찰 특수부 수사관들이 대성그룹 본사로 몰려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나타난 80여 명의 수사관들이 건물 전체를 봉쇄했습니다. 회장실, 임원 사무실, 전산실, 심지어 지하 금고까지 모든 곳이 수색 대상이 되었습니다. 언론사 취재진들도 몰려와 이 모든 상황을 생중계했고 대성그룹 전면 수사라는 속보가 전국에 타전되었습니다. 오후 3시 수사관들은 김과 봉가 저택으로도 몰려왔습니다. 강수아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게 수사관들을 맞이하며 가족들에게 이미 연락했다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복수의 클라이맥스가 시작된 것입니다. 김정우와 김정석, 이미숙 여사가 긴급히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세 사람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집 곳곳을 뒤지는 동안 수아는 거실로 가족들을 불러 모으며 중요한 말씀을 드릴 것이 있다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수아는 거실 대형 TV를 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수집한 증거 영상들을 차례로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김태관 회장이 국회의원들에게 현금 뭉치를 건네는 장면이었습니다. 비밀리에 설치한 소형 카메라가 포착한 결정적 순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우가 여직원들을 성추행하는 추악한 장면들이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재생되는 끔찍한 모습에 정우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세 번째는 정석이 마카오 카지노에서 회사 자금으로 도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수아가 해외 협력 업체를 통해 확보한 증거였습니다. 네 번째는 유진이 독극물을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독살 계획을 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미숙 여사가 친구들과 부동산 투자 사기를 모의하는 전화통화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경악했습니다. 이미숙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게 다 무엇이냐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확보했냐고 물었습니다. 수아는 차분하게 자신이 15년간 그들의 더러움을 닦아온 가정부 박미란이라고 밝혔습니다.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정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가정부 박미란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수아는 가발을 벗고 컬러 렌즈를 빼냈습니다. 5년간의 성형수술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모습이 어렴풋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 은지를 기억하느냐고 정석이 계단에서 밀어 죽인 그 아이 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석은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사고였다고 자신이 일부러 한 게 아니라고 변명했지만 수아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아는 계속해서 5년 전 그날 그들이 자신의 딸을 죽이고도 1억 원으로 입을 막으려 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고라고 조용히 처리하자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죽어서도 자신에게 말했다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복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수사관들은 김정우, 김정석, 이미숙에게 긴급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알리며 준비된 수갑을 꺼냈습니다. 김가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이 여자가 자신들을 모함했다고 증거를 조작했다고 소리쳤지만 이미 검찰은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수아는 마지막으로 그들이 15년간 자신을 무시하고 짓밟을 때 자신은 바닥에서 모든 것을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곳의 추악함을 모두 목격했으며 이제 그 진실들이 세상에 나갈 차례라고 선언했습니다. 김가 사람들이 하나씩 연행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수아는 딸의 영정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은지에게 드디어 해냈다고 엄마가 너의 복수를 완성했다고 속삭였습니다. 에필로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피어난 희망. 대성그룹 일가의 완전한 몰락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재벌 비리가 아니라 기득권층의 부패와 오만이 어떤 파국을 불러오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김태관 회장은 뇌물공여, 탈세,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 13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75세의 나이에 법정에 휠체어를 타고 나온 그는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끝까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의료진은 그가 5년 이상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장남 김정우는 성폭행, 강제추행,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만 47명에 달한 그의 성범죄는 한국 재벌가 역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며 눈물로 사죄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차남 김정석은 횡령, 도박, 조직폭력배 연루, 마약 사용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은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바로 그 인간은 법정에서 그때 정말 실수였다며 뒤늦은 사과를 했지만 누구도 그의 변명을 믿지 않았습니다. 두 형제는 법정에서도 서로를 원망하며 상대방이 자신을 이 지경까지 몰고 왔다고 서로를 탓했습니다. 이미숙 여사는 부동산 투자 사기와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500억 원 규모의 사기 사건의 주동자였던 그녀는 법정에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판사는 냉정하게 가정부의 딸이 죽었을 때 보인 비정한 태도와 수십 명을 기만한 투자 사기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눈물 섞인 진술이 법정을 울렸습니다. 막내딸 유진은 존속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5세의 나이에 감옥에 들어간 그녀는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모를 독살하려 했던 그녀의 일기장은 법정 증거로 제출되어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대성그룹은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주요 계열사들은 외국 기업들에게 헐값에 매각되거나 파산 절차를 밟았습니다. 반도체 사업부는 중국 기업에, 조선업은 일본 기업에 넘어갔습니다. 15만 명의 직원들이 실직했고 수천 개의 협력업체들이 연쇄 도산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거대 기업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입니다. 김가가 소유했던 청담동 대저택을 비롯해 전국의 부동산 50여 채, 골프장 3곳, 리조트 2곳 등 모든 자산은 피해자 배상금과 국고 환수금으로 몰수되었습니다. 해외 차명 계좌의 1조 5천억 원도 모두 동결되어 국가에 환수되었습니다. 한때 재산 순위 10위 안에 들었던 김태관 회장 가족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박미란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완성한 후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15년간의 가정부 생활과 1년간의 잠복 증거 수집 과정에서 목격한 모든 범죄 행위를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법원은 그녀의 증언을 결정적 증거로 인정했고 동시에 그녀가 은지의 죽음에 대해 그동안 받지 못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국가는 은지의 죽음에 대한 배상금으로 30억 원을 지급했고 미란이 15년간 당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별도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복수 과정에서 사용한 방법들이 불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방위와 공익제보의 성격을 인정하여 형사처벌을 면제했습니다. 복수를 마친 미란은 서울을 떠나 강원도의 작은 산골 도시로 이주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작지만 따뜻한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은진애였습니다. 김밥, 떡볶이, 순대, 어묵 같은 서민적인 음식들을 파는 소박한 식당이었지만 정성스럽고 깨끗한 음식으로 동네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분식집은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미란의 정성이 담긴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김밥 하나를 만들 때도 정성을 다했고 떡볶이 국물도 직접 우린 멸치 육수로 끓였습니다. 손님들은 여기 음식은 다르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무엇보다 주인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분식집 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진실은 오래 기다리지만 반드시 온다라는 글귀였습니다. 손님들은 그 글의 의미를 몰랐지만 미란에게는 평생의 신념이자 딸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은지의 대학 졸업사진이 조용히 걸려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장사를 마친 후 미란은 카운터 위에 놓인 은지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딸에게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중학생 아이들이 와서 떡볶이를 맛있게 먹었다는 이야기, 혼자 사는 할아버지가 김밥을 드시며 맛있다고 하셨다는 이야기, 대학생이 와서 공부하느라 끼니를 걸렀다며 따뜻한 우동을 먹고 갔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 끝에 미란은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은지야, 엄마는 이제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고, 그리고 너 덕분에 이 평범한 행복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 분식집 문을 열고 한 젊은 여대생이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는 김밥 한 줄을 주문하며 혼자서 공부하느라 끼니를 거르곤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라는 그 모습에서 예전의 은지를 떠올렸습니다. 22살 대학생, 꿈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은지와 닮아 있었습니다. 미라는 김밥과 함께 따뜻한 어묵국을 서비스로 내주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따뜻한 국물이 얼마나 고마운지 안다며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다고 격려했습니다. 그 아이는 감격해하며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그 아이가 나간 후 미라는 은지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위안의 눈물이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복수가 아닌 나눔으로 살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6개월 후 은진의 분식집은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맛집이 되었습니다. TV 프로그램에서도 소개될 정도로 유명해졌지만 미라는 여전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유명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1년 후 미라는 지역 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미라는 은지의 영정사진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은지야, 우리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다고, 그리고 엄마는 앞으로 내가 살지 못한 만큼 더 따뜻하게 살아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엄마의 복수는 끝났지만 엄마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분식집 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고 미란에게도 진정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복수의 어둠을 지나 마침내 희망의 빛을 찾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